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저희 지난 1월 아마 하반기쯤, 1월 하순쯤에 모시고 코스피 만 얘기를 꺼냈다가 업계에서 아주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가 이제 코스피가 한 4,300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스피 만을 꺼내셔서 많은 분들이 아주 헉 소리가 났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6,300까지 빠르게 가면서 야, 그 말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시장 코스피 만을 보고 계시는 나탈리 허 변호사님 모시고 그때와 지금 혹시 달라진 뭐 전망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황들은 또 어떻게 그 사이에 왔는지, 미국은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탈리 허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자, 아마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분이 현직 변호사긴 합니다만 이제 투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었고, 네, 그리고 지금 역시 뭐 변호사 업무를 하시지만 그 업무 역시도 투자와 네. 관련이 매우 깊은 그런 변호사 업무신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나탈리 허 변호사님, 지난 저희가 따져보니까 1월 19일에 녹화를 했더라고요. 네, 1월 19일 녹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좀 더 지났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주장,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으십니까? 코스피 1만이요? 네.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갈 수 있냐 없냐 말고 많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4천 몇백쯤에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만 이건 아니었고 한 3, 4년, 4, 5년 정도 걸린다는 이제 말씀이셨죠? 예, 그랬죠. 그때는 약간 만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과장된 숫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점진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평균 20%씩 4천에서 계속 상승을 하면 3년 후에 7천이고 5년 후에는 만이 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연 20% 상승률이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요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인데,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달 만에 6,300까지 달려버렸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저의 점진적 시나리오가 틀렸죠. 그보다 더 빨리 갔죠. 더 빨리 갔죠. 한참 빨리 갔죠.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나서 이제 단기간에 한 장중엔 제가 보니까 5천을 한번 깰 뻔도 한 것 같아요. 5천 한 40인가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그렇게까지 접근을 했다가 지금은 좀 횡보 장세인데요. 네. 지금도 그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를
한 7, 8천까지도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게 보는 데가 한 예. 8천 가까이 되고 예. 보통은 한 7천 정도는 예, 네, 많이 보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낮게 보는데 한 6천, 6,500. 네네. 그 정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만이라는 숫자가 음. 굉장히 현실에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전히. 이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 네.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호재들이 반영되고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제 전에 한 4, 5년 정도 잡으셨다면 여전히 그거 유효해요? 아니면 그건 좀 단축될 단축이 거예요? 되겠죠, 이미. 그래요? 네. 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그러면 뭐 5년에서 뭐 한 3년 정도를 만약에 준다고 치면 네. 우리 시장이 그만큼의 좋을 뭐 호재 혹은 뭐 그만큼 탄력을 받을 만한 뭐 펀더멘탈 같은 게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어떤 것들을 가장 좋게 보세요? 일단 뭐 반도체야 워낙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 없이 가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을 얘기하는 근거는 세 가지였어요. 네. 첫째, 글로벌 유동성. 네. 자금 증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한국의 AI 경쟁력. 그리고 뭐 반도체 사이클도 여기 들어가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의 주식 밸류업 정책. 이 세 가지였는데 네. 중동 전쟁이 있었어도 2번, 3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계속 되는 얘기니까요. 한국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정부의. 슈퍼사이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네.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고 다만 1번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금리나 전망이 약화되면서 약간 흔들리는 면은 있고 이제 요게 네. 좀 조정에 저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들이 좀 몇 개 있었다고 봐요. 제일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상법 개정안 통과.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제가 말한 3번 요인에서 아주 큰 호재인데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에 주가의 반영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정이 되면 이 요소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걸로 봐서 네.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중동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우리한테는 이제 유가가 워낙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꽤 영향이 세다고 치고요. 근데 미국은 당사국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주가가 별로 그렇게 뭐 떨어진다거나 크게 영향을 막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렁출렁하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뭐 한 1, 3% 올랐다가 1, 2% 빠졌다가 뭐 그냥 박스권 안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미국은 현지에서 또 계셨었으니까 중동 전쟁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한국에 비하면은 안 받았죠. 그래서 이유는 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주가 지수의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외신 보도에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나라가 그 에너지 민감도가 높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기업이죠. 예. 그래요? 예. 사실 뭐 기름이랑 반도체 뭐 큰 차이 큰 영향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한국 자체 에너지 의존도라는 게 높기 때문에 보면 뭐 하겠죠.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80%가 중동 의존이라고 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신 이제 영향을 받았고 주가 지수도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CNN의 어떤 기사를 보면 왜 코스피만 18%가 빠졌냐. 이거는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도 볼 수 없었던 낙폭이거든요. 코스피에서. 이틀에 이렇게 빠졌어요. 이틀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 애널리스트들은 나와서 그래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의 너무 주식이 집중돼 있는 게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미국 S&P에서 시총 1, 2위는 엔비디아랑 애플이란 말이에요. 네. 그 둘을 합쳐도 한 14% 정도 돼요. 아, 미국 근데 전시시장에. 미국에서는. 근데 삼전 하이닉스를 합치면 코스피 시장의 3분의 1이 아마 넘을걸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중된 상태의 시장이 훨씬 변동성에 취약한 거다. 게다가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지난 1년 동안 뭐 220%, 하이닉스는 350% 이렇게 한국 증시 자체가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재료를 계기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도 이제 같이 들어간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낙폭의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한국 AI 경쟁력 이 두 가지의 펀더멘탈한 요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큰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 에너지 의존도도 낮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국내 여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도 뭐 트럼프한테 우호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죠. 아, 그렇죠? 지금 제가 뭐 이제 혹시 몰라서 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봤더니 네. 미국 국민들 전쟁 지지 37%, 반대 59%. 특히 전쟁이 지금보다 확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국민은 10%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1번이 이제 미국의 군사행동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의 전쟁들은 이라크전도 그랬고 어떤 상원과의 그 협력, 토의, 의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왜 어떤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다른 입법부와 이제 조율 끝에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비해서 네.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 무효 판결 나온 지 며칠 만에 급작스럽게 터트린 전쟁이란 말이죠. 명분도 너무 명분도 너무 없었고요. 뭐 핵무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펜타곤에서는 군사적인 성취에 대한 발표를 하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의 군사시설을 생각보다 빠르게 파괴했고 네. 사망자 수를 봐도 미군 사상자가 거의 없는 뭐 거의 없다고 하면 뭐 그것도 마음 아픈 사상입니다만 예, 그렇게 없어서 군사적으로는 좋았지만 결국 지금 그 결과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를 협박하는 이런 경제적 위기 요인으로 이게 전환이 된 자체가 네. 전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고 그런 면에서 도대체 전쟁을 왜 일으켰냐, 목적이 뭐냐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여기서 확전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미 유가가 오르기 전에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걸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해서 물가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지금 AI 때문에 고용 지표도 좀 주춤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음에도 지금은 완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변질이 되면서 이 우려가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이나 현재 정부를 향한 그런 강한 불만이 네네네. 느껴지더라고요. 여론에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 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가 이란에서 나올 수 있어서 그 선제 타격을 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사탕 발림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트럼프가 그냥 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막 때렸다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2번과 3번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스라엘의 입김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고요. 과연 미국이 정말 원해서 시작한 전쟁이 맞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터트렸다기보다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 주특기죠. 다른 이슈를 덮는 거. 예. 전쟁을 일으키기 전주 금요일에 이제 관세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법원에서 그렇게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태어난 사람한테 미국 시민권 주는 것도 그렇고 네네. 지금 대법원을 보수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보수 판사 6명 중에 3명이 이탈을 하면서 관세 무효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미 좀 어떤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효 판결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서 나와서 또 다시 다른 법을 근거로 또 관세를 때리고 네. 이런 쇼를 한 끝에 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전쟁을 터뜨리니까 그 전에 이미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약간 2탄처럼 아유 또 국내에서 위기에 몰리고 지금 여론이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또 사고 하나 쳐가지고 좀 이슈 그 이목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2번과 3번의 조합이었을 네네네.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앱스틴 파일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것도. 그것도 국내 이슈의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만한 국내 이슈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외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목을 돌리는 거고 네네네. 그게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마쿠 세력들까지 거기에 뭐 동조를 했다면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죠. 이건 이제 뭐 전망의 영역일 테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출구 전략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탈출을 내지는 하여튼 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할 걸로 혹시 생각을 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나온 얘기인데 마치 이긴 것처럼 선언하고 쓱 모르는 척 하는 게 가장 좀 그분다운 원래 그 트럼프의 애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승리처럼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국내 뉴스를 계속 듣고 있는데 미국 국내 뉴스를 뭐 어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협을 그러면 배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네, 호르 문제예요. 예, 그랬더니 뭐 현지에서 예상하는 사람들로는 뭐 그게 지금 그 해협을 공격당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름 수송선이 지나가면 이제 이란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 일단 1번이 뭐 바다에 지뢰가 있대요. 지뢰 같은 거. 지뢰가 거기 네네네네. 5,000개, 6,000개가 묻혀 있어가지고 네. 지나가면 터지기 무섭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지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접근 가능한 이란 쪽 국경에 있는 해안에 이제 대포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네네네네. 요격을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이란의 고속정들이 있답니다. 고속보트가 있어서 공격을 한다.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름 수송선이 지날 때마다 미군이 에스코트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앞으로 먼저 나가서 지뢰가 있는지 탐지를 해서 제거를 하고 이란 고속정이 오면 공격을 해서 무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름 수송만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군사적으로도 이기고 경제적으로도 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확전을 하고 지상군을 투입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여론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고 지상군 투입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긴 걸로 서둘러 포장해서 끝내고 싶은데 또 이란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해협을 꽉 쥐고 이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아마 상선은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나가질 않아서 만약에 군함이 상선 호위하면서 가게 되면 굉장히 공격 목표가 되기가 좀 쉬워갖고 그거 아마 쉽진 않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에스코트를 해서라도 이걸 배를 통과시키게 하면 되지 않냐. 네. 아마도 그래도 우리가 작전 성공했고 우리 뜻대로 다 뭐 이란에 뭐 무력화를 시켰다. 아마 그렇게 선언하면서 탈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네. 정도 말씀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란과 미국 혹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괜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하도 좀 답답한 김에 좀 여쭤봤고요. 사실 우리 나탈리오 변호사님이 AI 반도체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파고 계시잖아요. GTC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젠슨왕도 뭐 굉장한 투자 계획,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 이분도 750조에 달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750조에 달하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AI 관련 투자가 좀 줄지 않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빅테크 중심으로 혹은 뭐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다시 AI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는 맞나요? 아니면 제가 좀 너무 좋은 뉴스만 보려고 좀 노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AI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죠. 네. 그거를 빅테크들이 굉장히 크게 늘린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예, 데이터 센터, 전력 센터 이런 걸 발표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뭐 이유는 이건 예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일부인데 예. 이제 피지컬 AI, 산업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상시 구동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러 테크 회사들은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 잠깐 뭐 이제 고점이다 이제 버블 논란도 좀 한참 있긴 했었잖아요. 작년 네, 말부터 이렇게. 네. 근데 다시 이제 그거보다는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는데 네. 이게 괜찮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AI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작년에는 AI 기술이 이게 진짜야?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라는 식의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CES 같은 데서 산업형 AI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뭐 클로드의 코워크라든지 많은 AI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좀 설득이 됐어요. AI가 우리 업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 이 기술은 진짜구나. 여기까지는 네네.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회사들이 몇천억 달러씩 막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많은 투자들이 차입을 해서 한 투자라고 해요. 예. 그러면 차입을 했으니까 언젠가 회수를 해서 이 차입금을 갚아야 될 텐데 과연 이 매출 회수 속도가 네.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뭐 조금 비관적인 예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컴퍼니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거를 다 메꿀 수 있는 매출은 한 연간 2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2조. 예. 예. 근데 자기들이 분석하기에는 실제로 이 투자를 통해서 올라갈 매출은 총 한 1조 2억 달러니까 약 8천억 달러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 회수의 속도가 이제 네. 느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지금 하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에 좀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요게 이제 요즘의 걱정이죠. 그 우려들이 시장에 좀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국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별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그만큼 투자한 만큼 그걸 충분히 넘어설 만큼 벌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죠. 예.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영업 이익으로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차입을 했다고 하고 그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모신용 얘기 있죠. 예. 사모신용으로 인한 차입이 대부분이라더라. 뭐 차입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 사모신용이 많아서 더 걱정이 크다는 거는 그쪽에 뭐 이율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그건 아닌데 자칫 좀 뭐 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컨트롤 안 되게 있다 보면 그걸 이제 감당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 다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이제 최근에 뭐 블루아웃 사태라든지 뭐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모신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라는 얘기는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누가 얼마를 몇 퍼센트 빌렸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훨씬 크고요. 저희가 은행 대출은 누가 얼마에 몇 퍼센트 빌리고 만기가 언제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네네네. 사모신용은 지금 그 규모나 만기부터 또 부도율까지 정확히 집계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신용은 대출 금리가 높죠. 네. 뭐
많게는 10%까지도 뭐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차입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갚았을 때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이제 보통은 그런 사모에서 뭐 하나 터지고 잘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터지면 연쇄로 막 왜냐면 여기 빌려준 사람 또 저기도 빌려주고 또 여기서 빌려 쓴 사람도 저기서 또 빌려 쓰고 뭐 이런 경우들 많으니까 그래서 자칫 이게 연쇄 막 도미노 이렇게 이제 가면 진짜 굉장히 또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투자자들도 좀 걱정을 한편으로 꽤 하는 모양이군요. 꽤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7대 그 하이퍼스케일러죠. 대규모 네.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알파벳, 메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백악관에서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걸 하게 했습니다. 납부자 보호 서명. 예, 그래서 Ratepayer Protection Pledge 그래서 RPP인데 이게 뭐냐면 자 빅테크 컴퍼니들아 당신들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전력을 쓴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꾸 많이 쓰면 일반 납부자들의 전기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쓸 전력은 알아서 니네들 투자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서명을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그걸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아, 예. 데이터 센터만 근사하게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전기까지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까지 다 해라. 자신들 해야 예, 되니까. 발전소도 너희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송전망, 배전망 낡은 거 당신들 돈으로 고치고 다 기업이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차입금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틸리티 회사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테크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변화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대체 대조표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뭐 차입이든 자산이든 나타날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매출로서 그 정당화가 되는 수준인가 이거를 이제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건 좀 걱정이 진짜 되기는 되는 저도 걱정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큰 규모의 투자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다만 저 돈이 당장 몇 년 안에 회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오래 걸리는 동안 혹시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뭐 몇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의 미국 주가 상승, 제가 뭐 코스피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를 멈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 인상이 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수면 아래 있던 사모 신용의 문제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지게 될 차입금과 그 AI의 매출 회수 속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저희가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듯이 어떤 시장 상황이 괜찮을 때는 문제가 그렇죠. 떠오르지 않다가 맞아요. 갑자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폭락할 때 시스템이 붕괴된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위험이 커지는 거죠. 연준은 지금 금리를 당연히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유지하거나 할 텐데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인데 문제는 지금 연준은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게 연준이? 예, 그 원래 전쟁이나 이런 공급 쇼크에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연준이 유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금리를 내리고 올림으로써 수요 측면에서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계의 뭐 차입이나 이런 걸 조정하면서. 근데 이런 공급 쇼크에 있어서는 원래 그래서 전시에는 연준은 별 액션을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예측을 가지고 섣불리 금리 기조를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의 미국 지표를 보시면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 고용 지표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또 AI로 인한 뭐 신규 채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감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있는데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 금리 전망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상황이면
미국 시장이 안 가는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참 잘 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미국은 그 전에 이미 먼저 많이 올랐던 거고 뭐 일본 시장도 이미 많이 올랐었던 거고 대만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안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어찌 보면 키 맞추기 정도로 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미국이 더 안 가는데 우리가 독야청정 또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 우리만 갈 수도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어떻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데 네. 세 가지 요인을 자꾸만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희가 말한 건 일본 글로벌 유동성의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 한국 경제가 가진 펀더멘털한 경쟁력과 또 지금 심지어는 중동 벌써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무슨 수혜주가 있다, 네. 또 기회가 된다. AI 시대는 또 계속 되는 거고요.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계속되는 측면이 있고, 3번은 또 아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자사주 소각 같이 정책 드라이브는 또 훌륭하게 잘 걸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한국 증시는 고평가는 아닙니다. 미국처럼. 네. 미국은 지금 뭐 아직도 PER이 뭐 S&P가 25, 26 이럴 텐데 아직 한참 저희는 그 정도에 못 미쳤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면 기업 영업 실적 계속 올라가고 또 환율이라는 호재가 있잖아요. 이 수출 네. 예, 이게 뭐 고환율이 문제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 실적 면에서는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또 약간은 그 악재를 상쇄시키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독야청청이라고까지 제가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가 혹시 약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한국이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락을 하거나 과민 반응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율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한 1,500원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같은 달러로 수출할 테니까 당연히 원화로 계산할 때 훨씬 더 뭐 유리하겠죠. 근데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상황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저는 이제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환율이 이렇게 되면 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주식시장이 한편에서는 수출 기업들 잘 되니까 올라갈 측면이 하나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려갈 측면 이래서 별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저도 좀 고민인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별로다라고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는 또 너무 좋은 싸니까? 진입 기회거든요. 한국 싸게 증시 느껴지는 거죠, 싸게 느껴지는 거죠. 네. 싸게 느껴지고 뭐 혹시나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 세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연준이 금리 올리거나 인하 전망이 덜 반영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는 더 커질 거고 어쩌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네, 네. 하나로 결론 짓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환율 상황도 뭐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네.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다. 혹시 그 실리콘밸리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도 종종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뭐 여러 AI 산업에 또 새로운 산업 하나가 시작되면 단계들이 막 있잖아요. 막 바라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릴 때도 있고 정말 다 몰렸고 이제 파티 끝날 때쯤 된 단계도 있고 여러 단계들이 있을 텐데 지금 AI 산업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업자들 선수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고들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일단 단계를 네 가지로 보면요. 네. 막 시장이 오르면서 과열되는 단계, 그리고 그게 이제 붕괴되는 단계, 그리고 재건되는 단계, 뭐 안정되는 단계 뭐 한 네 가지로 보더라고요. 아 과열이 앞에구나. 일단 뭐 확 그러네요. 확 새로 뭐 뜨거워져야 나오면, 또 한번 네. 과열의 마지막 단계 아니냐 지금. 붕괴라는 게 AI 자체가 붕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실패하는 선수들이 나올 때가 됐다. 네, 이제는 AI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예. 모든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모두가 투자를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체를 보면 네. AI에만 투자를 하고 다른 분야들은 싹 다 자본이 말라가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상태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프라도 AI 인프라 투자 전부 AI 해서 이제 쭉 다 올라왔어요. AI 레이블만 붙이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차입을 얼마나 했고 무슨 사업을 해서 매출이 언제 나올 건지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밸류에이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걸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네네네네. 그리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은 안 사겠다. 이런 단계인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찐이랑 약간 나락들을 그쵸. 서로 구분하는 그런 구분을-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군요. 그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사스 기업들, 소프트웨어 예, 기업들이 예, 어렵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예. 1월 달 들어서 올해 이제 1, 2월에만 음. 사스 기업들 시총이 1조 달러가 날아갔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실리콘밸리 신조어가 생겼는데 네. 세스포칼립스라고 그러니까 세스랑 에포칼립스 대재앙의 네네네네. 그 신조어인데 그만큼 이제 흔들리는 게 왜냐하면 올해 1월, 2월에 좀 기가 막힌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출시가 된 거죠. 네네네네. 대표적으로 뭐 코워크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소프트웨어 회사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이제 좀 철퇴를 맞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B2B랑 B2C AI 회사들 중에서 이제 어느 분야가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은지 뭐 여러 특성들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AI만 하겠다.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도 이제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이제 AI 중에서 어떤 서비스, 어디에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보고 이제 그 와중에 좀 뻥튀기 돼 있는 그런 회사들 이름도 좀 이렇게 서로 귓속말로 좀 여기는 좀 그렇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우리도 주식시장에 2000년대 그때 막 회사 이름 뒤에 뭐 닷컴 뭐 맞습니다. 뭐 그런 것만 붙으면 그냥 막 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실체가 좀 드러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도 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옥석가리기가 이미 시작이 됐고 상당수 기업들은 그러면 나락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갈 예정이거나 그렇겠군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아까 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은 과열됐다가 붕괴됐다 재건되고 안정되는 사이클을 거치는데 저희가 다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닷컴 때도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소수의 회사들만 살아남은 거고 거기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우리 나탈리오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뭐 투자 회사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뭐 빼거나 아니 투자를 보류하거나 이 기준이 좀 매우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제일 핵심되는 기준들은 뭐 어떤 겁니까? 매출은 아닐 것 같고. 매출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죠. 사실 스타트업이나 좀 초기 단계 회사들은 없어서 그렇다고 기술력을 그냥 막 어떻게 평가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귓속말로 한다는 그런 회사들 중에는 매출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것도 무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뭐 칩 메이커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 회사가 과연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만큼의 기술적인 그런 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비단 AI뿐만이 아니라 원래 좀 스타트업들이 그래요. 예. 원래 좀 그 제품보다는 좀 비전하고 로드맵을 일단 시장에 좀 제시를 해서 그걸로 설득을 시키고 기술 개발을 투자를 받아서 해서 그게 이제 또 그 다음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고 이렇게 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그래야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하는 말이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러니까 만들 때까지 속여라. 나 이거 만든다고 뻥 쳐놓고 일단 만든다고 해놓고 돈 투자 받아서 받고 계속. 만들면 나중에 모든 게 진실이 되는 거죠. 예. 뭘 만들었으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투자 받는 게 아니고 만들게요 해놓고 일단 투자 받고.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만들려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들려고 이제 투자를 받고 나중에 만들면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정도와 밸런스의 문제인데 예전에 왜 그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것 같은데 테라노스라는 그 있죠. 피 한 네. 방울로 예, 대표적인 예 아닐까요? 스티브 잡스 따라하는 그 여자 맞아요. 검은색 그 예. 목티 입고 이제 와. 하는 그분도 엄청 땡겼죠 돈. 그 양반. 엄청나게 땡겼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네.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었나. 일단 검증이 어려운 기술이 있었다. 아. 의료 기술은 좀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딱 사람들이 봐서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 인사나 이런 네트워크로 신뢰를 쌓은 거죠. 맞아. 왜냐면 초반에 저도 듣기를 헨리 키신저가 인돌스한 회사래. 맞아. 조지 슐츠가 했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으로 한번 띄운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되는 것처럼 막 그 파트너십을 맺고 그랬어요. 뭐 월그린에서 이 피 진단하는 거를 뭐 파트너십으로 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제 정규 의료 서비스처럼 돼가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다 터져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요즘의 AI 회사들 중에도 지금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AI도 검증이 어렵죠. 예. 엔비디아보다 20배 빠른 칩이라는데 제가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전략을 써요. 뭐 피터 틸이 뭐 투자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네 번째로 벌써 뭐 TSMC랑 공급 계약을 맺었다. 월그린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거 왠지 많이 어서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너네 이거 칩 제대로 만드는 거 본 사람 있냐. 실제로 저희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끼리 한 얘기인데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실제로 이 칩이 생산되는 과정이나 샘플도 본 적이 없고 프로토타입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뭐 제가 알기로는 밸류에이션이 5 빌리언 달러니까 50억 달러, 7조. 예, 7조 가까이 되는 네.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직 뭐 하나 제대로 내놓지도 내놓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닷컴 때처럼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은근히 좀 꽤 있는 모양이군요. 왜냐하면 워낙에 AI 아니면 투자를 못 받고 이쪽으로 투자금이 크게 몰리니까 그 AI 워싱이라고 합니다. 아까 닷컴 붙이는 것처럼 AI 레이블만 붙이면 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AI 회사처럼 하는데 물론 이 회사는 뭐 진짜 AI 칩 회사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그거를 땡기기 위한 수많은 홍보 전략과 이 검증되지 않은 약속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네. 보통 그럴 때는 저 약간 누가 그 기업에 함께 하는지 그 사람을 보죠. 사람들 좀 많이 보긴 하죠. 이제 요즘에는 이 사람들도 많이 봐도 별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게 그것도 한데. 다들 뭐 하버드 대학 중퇴한 어린 친구 2명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라노스도 그 친구도 그 스탠포드 중퇴자였고 맞아요. 예.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세운 훌륭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젊고 또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정말 거대한 부를 이룬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검증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명문대 중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벤처 창업하는 데는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예. 명문대 예. 졸업보다 오히려 중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트렌드가 좀 있는 거예요. 중퇴를 해서 큰 기업을 하면 졸업장을 그냥 줍니다. 나중에 명예 졸업장 이런 네. 거. 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실제로? 예, 제가 회사 학교 다닐 성공시키면- 때도 너 좋은 아이디어 있잖아. 중퇴해. 해서 회사만 키우고 성공해라. 졸업장 줄게. 졸업장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학교 다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좀 떨어지네. 너는 아직 별 능력이 없어서 취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나 보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그 동네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직행하는 야구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거기 못 가면 이제 대학을 가기도 하니까 예, 뭐 예. 그런 느낌으로. 네,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은 대략 그 정도의 불안함과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진짜를 찾으려는 여러 노력들,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정도의 시장인 네. 것 같고 우리는 미국 시장이랑 조금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뭐 그런 회사에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몰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게 이제 AI 시대에는 역시 가장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까지는 거의 걱정할 일 없는 정도 수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기대는 좀 해봅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일단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 기사를 맨날 쓰진 않으니까 어떤 네. 양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항상 좋은 얘기밖에 못 봤습니다, 사실. 아 우리나라 반도체 예. 기업에 대해서는 예, 좋은 얘기밖에 못 봤고요. 제가 이 책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야 된다면 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말고도요? 아니면 그럼요. 예. 반도체 말고도? 반도체 말고도. 예. 그 외국 사람들이 좋게 보는 한국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을 안 가봐서 이번에 모르겠네. BTS 콘서트 예. 물론 뭐 예상보다 인원은 적었다고 하지만 예? 그런 K-팝 콘텐츠에 대한 사랑 그리고 K-뷰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의 성공과 네.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인정, 그건 여전해요. 예, 여전하고 특히나 이런 컨텐츠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반겨주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느낌이 예전하고는 되게 확실히 달라요. 아, 그래요? 아마 해외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넷플릭스에서 그 BTS 공연이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한 5천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5천만 뷰가 넘었으니 뭐 억 단위로 가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뭐 좋게 보는 게 당연히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도 그럴지 모르겠고 화장품 게임, 예. 게임 그런 것들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것도 꽤 경쟁력 있는 것 같고요. 예. 조선 아까 말씀드린 그 납부자 보호서약 뭐 빅테크들의 네. 억지로 해야 될 전력센터 투자에 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그들이 직접 소형 원자로나 구매 계약 맺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 비용과 투자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업에게 전가시킨 건데 네네네. 그 투자의 수혜를 받는 또 한국 기업들이 있죠. 약간 이제 종반에 안 여쭐 수가 없는 질문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분위기 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를 보는 분위기 등등을 고려해 보셨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 너무 올랐나 생각을 사실 우리도 하거든요. 좀 고점인가 생각을 많이 해서 들어가기도 약간 좀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만까지 간다고 치면 사실 반도체를 빼놓고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반도체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알파를 위해서 좀 색다른 투자 전략을 하는 게 맞나? 우리 나탈리아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어쨌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어떻게 혹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반도체도 여전히 좋다고 보고요. 예. 그걸 올라갈 빼놓고 룸도 여전히 많다고 여전히 보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측면에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에너지, 방산, 뭐 냉각, 테스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AI 인프라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들은 어쩌면 지수 전체보다도 아웃퍼폼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 투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네네네. 예. 뭐 그중에 누군가는 쓰러지겠지만 적어도 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자체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에너지는 진짜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그 손정희 회장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가스 화력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 가스 화력 발전이 맞나? 왜냐면 아마도 그 양반 생각에는 원전은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그렇게 아마 데이터 센터 못 기다릴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스 아니면 뭐 태양광 정도일 텐데 그래서 아마 가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다 이제 그런 화석연료 에너지 이쪽은 이제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AI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네. 원자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의 사회 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진짜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지금은 또
원자력은 당연하고 이제 정말 가스 화력 발전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도 참 세상이 이렇게나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예전에는 뭐 친환경 아닌 그 에너지는 뭐 쓰면 안 된다 막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네. 지금으로서는 이 AI가 가고 있는 방향, 네.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식 발전, 원자력, 화력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다들 받아들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옛날에 뭐 애플도 그렇고 자기네는 뭐 물건 만드는데 저 탄소 제로로 만든 부품 아니면 안 쓴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뭐야 이제 그냥 그런 거 다 옛날 얘기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트럼프식으로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다시 아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눈 가는 가리고 거예요? 그냥 그 옛날 얘기고. 아니 지금 이렇게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몇천억씩 투자해가지고 회수해야 되고 차입해 놨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지기는 좀 힘들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분위기가 그렇다니 또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으니까 아마 이 회사들은 네. 꽤 괜찮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뭐 당연히 AI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말고도 뭐 방산 뭐 이런 쪽도 네, 여전히 그럼요.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AI의 병목 현상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은 다 그쪽이잖아요. 에너지 인프라가 병목이라는 게 더 이상 네네네. 그 앞으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제한 조건이 더 이상 모델이나 파라미터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 전력 인프라 이쪽이라고 그쵸. 보니까 뭐 송전 배선 뭐 그 냉각이라는 건 또 전력에 또 필요한 요소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산업용 AI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고 그렇죠.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예. 사실 유럽은 뭐 유럽 소식까지 여쭙는 건 좀 너무 오버하겠긴 한데 그래도 유럽은 영 AI 쪽에서는 포기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유럽은 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치우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AI를 할 수 있는 연구적인 역량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뭔가 상업화가 안 되는 느낌? 예. 그렇죠. 유럽도 뭐 하나 할 것 같은데 이 AI 관련해서 특히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소식을 너무 못 접하는 건가 아니면 유럽 나름의 어떤 철학이 AI 이쪽으로는 영 안 가는 건가 하여튼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아무래도 법률적으로도 AI의 뭐 규제나 안전성, 그 EU AI 액트가 유명하듯이 뭔가를 AI를 기회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우려하고 AI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그런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요. 그런 면이 이제 좀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뭐 그 정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AI 뭐 로봇 혹은 뭐 방산 에너지 뭐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 뭐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쪽이 열려 있으면 훨씬 더 열려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너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예측 못한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을 가장 좀 유념해서 보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코스닥 시장에서 액티브 ETF 이런 게 나와서 또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좀 투자자분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죠. 저희가 코스피 얘기만 했지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면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정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액티브는 또 거기서 유량 종목 선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선정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 중에서도 좀 좋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본도에만 있던 이 포트폴리오에 좀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봤습니다. 네. 하긴
두 회사의 시총에 뭐 30-40%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긴 하죠. 바람직하지 않죠.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네. 않고 시장이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네, 미장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다양한 그 빅테크도 있지만 또 스타트업도 있고 상장을 하고 막 그 스토리랑 서사가 있는 건데 네. 이 우리나라는 좀 뉴스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뭐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재미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네. 코스닥에서 좀 참신하면서 우량한 종목들이 나와서 투자자들 이목을 끌고 약간 미국의 나스닥처럼 스타트업이 이렇게 IPO도 하고 또 조단위 회사도 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일상이 되는 네네. 그런 선진국형 주식시장이 그렇죠.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시총 1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조금 지겹죠. 그쵸? 지겹죠. 맞아요. 좀 이렇게 역전도 좀 일어나고 막 순위도 근데 미국도 막 엄청 재밌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차피 뭐 구글, 알파벳 뭐 다 그 일곱 회사가 다 그냥 일곱 회사가 왔다 하니까. 갔다 하긴 하는데 뭐 네. 그래도 7개나 되고 네. 또 그 밑에 순위는 좀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탈리오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코스피 오늘 이제 10,000포인트 이야기는 마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워낙 신기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눴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많은 가긴 가는데 언제쯤 갈 것인지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진 것 같기는 하고 네. 다만 이제 제일 큰 변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금리.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뭐 한 0.25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위험해요?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한 1% 이렇게 1% 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지면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금리는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워낙 인하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네. 동결 연속한 것만으로도 약간 시장은 위축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방향 혹시라도 위쪽으로 위쪽으로 틀려고 하면 반응이 좀 전 있을 것 같아요. 더 격렬하게 네.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 빨리 인하 쪽으로 갈 만한 환경이 좀 형성이 돼야 빨리 되겠군요. 전쟁을 끝내고 유가가 안정이 되고 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좀 어렵네. 이게 상황이 좀 어려워야 금리 인하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좋으면 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인하는 조금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은 동결 정도만 좀 유지돼도. 동결 정도 유지되는 그리고 것만으로도 멘트 조금 이제 비둘기적으로 좀 해주고. 좀 해주고 이제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있다, 석유 가격 안정되고 있다, 뭐 배럴당 막 150, 180 막 이렇게 간다는 막 그런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안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서 네. 그 시장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거죠. 워낙 인하 기대가 컸으니까 아까 동결만 해도 이제 시장이 위축이 되는데 예. 또 이렇게 조금 인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가 그래도 동결만 동결로 돼도 돼도 그러면 좀 이제 마음이 놓이고 풀어지고. 풀어질 수도 있죠. 예. 참 진짜 시장 심리라는 게 위기 변-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심리가 좀 변덕스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한국 주식 투자하세요? 합니다. 뭐 종목은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대체로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반도체나 에너지 이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종목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수 투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죠. 네. 하여튼 요럴 때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쪽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걸. 네, 지수가 올라가기만을 네. 바라고 계시는 우리 나탈리아 변호사님이었고요. 언제 또 미국 가십니까? 며칠 있다 또 갑니다. 예. 그러세요? 근데 진짜 안 힘드세요? 난 미국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시차 적응도 힘들고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던데.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하여튼 한국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나탈리 변호사는 또한 몇 달 있다가 또 네. 다음에 오실 때 네. 그때 한번 점검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때 네. 바뀐 상황들이 있으면 또 다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